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자, 교과서 몇 쪽인가 한번 봅시다. 252쪽입니다. 252쪽. 6.25 전쟁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6.25 전쟁의 전개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25 전쟁으로 발생한 피해와 그 영향을 발표할 수 있다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6.25 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는 오히려 북진 정책을 외쳤어요. 북진 정책을 외치면서 반공 체제를 다졌고 김일성은 거꾸로 김일성은 또 평화통일 공세를 또 했어요. 거꾸로네, 그죠? 저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펼치면서도 실제로는 전쟁 준비를 해갔다. 한편 미소 양군이 철수를 완료한 1949년, 그러니까 1949년 미국과 소련군은 한반도에서 철수를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부터 그해 겨울까지 38도선 일대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됐어요.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1950년 1월 소위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발표해요. 에치슨 라인, 태평양 방위선인데 에치슨 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에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를 미국이 절대로 보호해야 될 나라의 명단에서 한반도를 빼요. 오케이? 그러니까 50년 1월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미국은 알리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까지를 미국은 지키고 한국과 타이완, 인도차이나 반도는 포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이게 1950년 1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에치슨 라인 때문에 이 에치슨 라인을 듣고 김일성이 흥분했다. 왜 미국이 남한을 포기했으니 이제 우리가 남한을 어때요? 접수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6.25 전쟁의 발발 원인 가운데 하나를 미국의 에치슨 라인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유도 전쟁론. 미국이 에, 북한과 소련을 전쟁에 유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자, 아무튼 제외하면서도 한미상호 방위 원조협정을 통해 남한을 지원하였다. 소련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고 실제로 뭐 김일성이 소련을 찾아갔다고 하죠. 북한이 김일성이 소련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 북한의 남침 계획을 직접 스탈린이 승인했다. 그 결과 이제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이제 어때요? 211대의 T-34 전차, 그 다음에 한 뭐 150여 대의 그 야크 34라고 하는 그 전투기가 있어요. 전투기를 보급받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버섯이었죠. T-34 탱크요. T-34 탱크는 미국의 3.5인치 로켓탄에도 끔찍을 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방호력을 가지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T-34 전투는 이미 유럽에서 독일의 유명한 티거 전투하고 한판 붙었던 전차거든요. 이걸 자그마치 211대나 보내요. 211대나. 이것 때문에 이제 국군이 초기에 북한군에게 이제 일방적으로 밀리게 되죠. 그다음에 중국은 1949년 10월까지 국공대전을 벌였잖아요. 이 전쟁이 끝난 지 불과 아까 뭐 김일성이 뭐 소련에 찾아간 게 뭐 2월 3월이니까 이제 뭐 내전이 끝난 지 불과 이제 어때요? 6개월도 안 됐는데 우리 한반도를 저기 뭐야 해방시키겠으니까 군대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 천하의 중국의 마오쩌둥이라고 해도 오케이를 못했죠. 오케이를 하지는 못했지만 다만 미국이 전쟁이 개입할 경우에 북한을 도와 참전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미국의 전쟁 개입이 뭐냐면은 그래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로 예를 든 게 있어요. 절대 미국이 어디를 넘으면 안 된다. 원래 원래 국경선이 어디였습니까? 원래 국경선이 어디였습니까? 원래 국경선인 어디를 넘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어디를 넘지 마라. 38선. 그죠? 38선은 절대 넘지 마라. 그래서 38선이 넘으면 우리 중국군이 뭐 하겠다? 개입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게 어느 정도는 어때요? 통보를 하죠. 통보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미군이 이제 어때요? 38선을 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군의 개입은 기정사실이 됐죠. 아무튼 내용 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38도선을 넘어 전면적인 남침을 감행하였다. 뭐 이 남침 가지고도 말이 많아요. 그죠? 남침을 가지고도 북한이 전면 남침한 건 맞는데 그 이전에 이미 국군도 뭐 북한으로 뭐 특히 옹진반도
이 옹진반도에서 뭐 북한을 먼저 공격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부분적으로는 뭐 국군이 북침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면적인 남침은 맞아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6월 28일 날 서울을 점령하죠. 그리고 7월 말까지 7월 말 낙동강까지 진출하였다. 대개 이제 요 북한군이 6월 28일 날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6월 28일 날 딱 서울은 석 달 만에 수복됐네요. 6월 28일 날 서울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일주일 있다가 한 7월 5일에 한강을 건넙니다. 7월 5일 한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대전을 한 7월 15일 정도에 점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20일 날 우리 전주 같은 경우 7월 20일 정도에 이제 북한군이 전주를 점령을 합니다. 7월 20일 날 전주를 점령하고 이제 요 낙동강이 7월 말까지 갔고 원래 북한의 목표는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게 깨졌죠. 왜 북한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았느냐? 유엔이 북한의 남침의 침략으로 규정하고 유엔군을 결성하고 바로 참전을 해요. 실제적으로 유엔이 유엔군을 결성한 건 며칠이냐면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유엔군을 결성을 해요. 그리고 한 7월 메가더 장군이 7월 1일 날 2일 날 수원병정을 통해서 한반도에 왔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25사단 병력이 한 7월 10일 정도, 7월 10일에서 15일 정도 되면 이미 한반도에 상륙을 하죠. 한반도에 상륙을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군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고요. 이제 뭐 미군의 본격적인 개입은 뭘로 상징이 돼요? 인천 상륙작전. 여기 9월 15일이죠. 9월 15일. 성공하여 전세를 역전하고 9월 28일 날 아까 뭐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게 6월 28일이었으니까 딱 석 달 만에 서울을 수복하고 38도선을 넘었는데 이게 며칠이냐면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 날 38도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국군이 38도선을 넘었다고 하는 이 10월 1일 이게 바로 요즘 무슨 날이에요? 국군의 날이죠. 국군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38도선을 넘을까 말까 미국도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38도선에 딱 쓰면 6.25 전쟁 발발 이전 상태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38도선을 넘으면 이제 전쟁은 어때요? 새로운 전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으면 중국군은 개입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메가더 장군도 설마 한 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국이 국공대전이 끝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설마 하면서 이제 어때요? 넘은 거죠. 38도선을 넘었고요. 38도선을 10월 1일 날 넘었는데 10월 19일이면 이미 평양을 탈환해요. 10월 19일 날 평양을 탈환하고 국군 7사단이 어디까지 가냐면 초산까지 가요. 초산까지 가서 압록강 수통에 물을 딱 담습니다. 압록강 수통에 물을 딱 담았는데 이게 이제 며칠이냐면 10월 27일인가 그래요. 10월 27일인가. 근데 문제는 10월 27일 날 국군이 수통에 물을 담고 있는데 중공군이 10월 25일 정도에 이미 개입을 했던 거죠. 중공군이. 근데 국군이 이거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이제 국군을 뒤에서 기습하기 시작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걸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일사후퇴라고 부르죠. 그래서 1월 4일 날, 1950일 날 1월 4일 날 이제 어때요? 국군이 서울을 다시 내주죠. 이게 서울을 다시 내주게 된 배경은 바로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중국군의 개입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국군이 참전한 것을 국군과 유엔군은 몰랐죠. 그리고 이제 중국 국민당군과 약 3년간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일본군과 10년간 전쟁을 벌이면서 게릴라전에는 이제 완전히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도가 텄죠. 게릴라전에 능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을 뒤에서만 공격을 해요. 뒤에서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하도 기습 공격을 많이 당하다 보니 국군과 유엔군은 더 이상 중공군이 없는 데까지 후퇴를 하자. 그냥 하도 뒤에서 많이 두드려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공군이 없는 곳까지 후퇴를 하자라고 펼쳤던 그게 작전상 후퇴를 했던 게 바로 일사후퇴죠. 그래서 국군이 어디까지 밀리냐면 여기까지 밀려요. 뭐 원주 삼척까지 밀리죠. 원주 삼척까지 밀렸고요. 원주 삼척까지 밀리게 됐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3월 달에 1951년 3월 달에 국군이 재반격을 하기 시작하죠. 국군이 재반격을 하면서 여기 이제 휴전선 부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휴전선 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소련의 제안에 따라 뭐가 이루어져요? 정전 협상이 이루어지죠. 정전 협상. 그러니까 정전 협상은 일사후퇴 이유가 돼요. 그래서 1951년 7월부터 정전 협상이 시작되는데 이게 2년간이나 계속돼요. 2년간이나 정전 협상이 계속된 이유는 딱 하나, 두 가지입니다. 포로. 인민군인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를 들면 전주고등학교를 다니다가 7월 25일 날 학교에 등교했다가 북한군에 끌려갔어요. 인민의용군이 된 거죠. 의용군이 됐어요. 그러다 포로가 됐어요. 얘를 북한으로 보내야 돼요? 아니면 고향인 전주로 보내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그냥 적군은 무조건 북한군이면 북한으로 보내야 돼요. 북한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북한 출신이 아니었다가 남한에서 의용군으로 끌려온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북한으로 보낼까 집으로 보낼까를 놓고 약 2년간 이제 어때요? 갈등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군사 분계선을 어디로 할 거냐? 군사 분계선을 어디로 할 거냐? 38도선으로 할 거냐? 현 전선으로 할 거냐? 이걸 놓고 약 2년간 치고받고 싸워요. 특히 이 군사 분계선을 현 전선으로 할 거냐, 38도선이냐 할 거냐인데 가면 갈수록 이제 뭘로 기울어 가요? 현 전선으로 기울어 가죠. 이제 그러다 보니 2년 동안 아주 치열한 뭐가 전개돼요? 고지전이 전개가 됐던 거죠. 고지전이 38도선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전. 어떻게 보면 표기 1950년 6월부터 1952년 7월까지 싸움에서 전사한 사람보다 1951년 7월에서 1953년 7월까지 38도선 즉 휴전선 부분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방전 때문에 전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죠. 자, 이승만은 이 정전협정을 어때요? 반대했어요. 왜? 이승만의 목표는 뭐기 때문에? 북진통일이죠. 북진통일이었어요. 이제 반대한 가운데 그래서 정전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포로교환 문제 있잖아요. 이승만이 휴전협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방공포로를 석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제도에 있는 포로 소용소 가운데 거제도에 있는 포로 소용소에 있는 포로들을 조사를 하죠. 너는 북한으로 갈래? 남한으로 갈래? 해갖고 이 둘을 서로 분리해서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북한으로 간다는 사람 따로, 그다음에 남한으로 간다는 사람을 따로 이렇게 분리 수용을 했는데 이승만이 휴전협정에 방해를 하기 위해서 남한으로 돌아갈 거예요라고 했던 포로들을 한꺼번에 싹 석방을 시켜버리죠. 이렇게 되면 휴전협정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도리어 이것 때문에 북한으로 끌려간 국군들이 있죠. 국군들이 제대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낳게 돼요. 왜 그러냐면 북한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북한에 있는 포로들 가운데 이제 어때요? 남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돌려보내주겠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그게 8천 명이었다. 그럼 나머지는 공화국에 다 남기를 원했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래버려요. 그래서 많은 북한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이제 어때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됩니다. 낳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승만의 방공포로 석방이 갖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부작용이기도 했죠. 뭐 그렇다고 그래서 방공포로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게 옳았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었고요. 참 애매합니다.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 엄청난 일적 물적 피해를 낳았다. 그래서 남한군 62만 명. 근데 민간인은 99만 명. 그다음에 북한군 80만. 북한이 훨씬 많이 죽었네요. 와, 북한 민간인 150만 명이나 죽었어요. 중공군 100만 명. 와, 진짜 많이 죽었다. 유엔군 15만 4천 명. 이처럼 북한군하고 중공군이 많이 사망한 이유는 아무래도 유엔군의 화력이 압도적이었고요. 특히 뭐 때문에 그래요? 공군이죠, 공군. 뭐 공군은 전쟁 초기에 뭐 아까 이야기했던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하는 야크 24 프로펠러 전투기거든요. 프로펠러 전투기 한 120여 대가 뭐 미군이 출격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 갖고 전멸해버려요. 전멸해버려요. 이때 이제 한반도에 슉 날랐던 게 P-80 그 제트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날라왔는데 이때 이제 P-80 제트기 조종사들이 호주군이 많았어요. 호주군이. 그래서 이제 저 선생님도 어릴 때는 제트기를 보면 호주기라고 불렀어요. 호주기. 쌕쌕기 혹은 호주기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이때 P-80 전투기가 전투기를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군이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아무튼 뭐 이때 이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미군은 B-29 폭격기를 그냥 마음껏 날리죠. B-29 폭격기를 마음껏 날리고 그래서 평양이 뭐 3번 이상 수태밭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그 폭격 때문에 실제로는 남한보다는 북한의 민간인 피해가 훨씬 더 많았고요. 6.25 전쟁 때 약 2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그 월남을 했는데 월남한 이유는 뭐 2가지 3가지 됐겠죠. 첫 번째는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유를 찾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미군의 폭격을 피해서. 세 번째로는 뭘 피했냐면 이게 진짜인데 미국의 원자폭탄을 피해서. 이게 전쟁이 오래되니 올해 그 교착이 빠지니까 그 메가더가 그냥 대놓고 이야기했죠. 전쟁 빨리 끝나게 그냥 만주에다가 나는 원자폭탄 한 20개 까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끝내겠다. 물론 한편으로 볼 때는 이제 중국에 대한 위협과 협박이 됐기도 했겠지만 특히 이제 북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미국의 원폭 투하는 실제적인 위협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자폭탄이 두려워서 월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겼고요. 그죠? 남한의 제조업 절반 이상이 파괴됐고 북한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B-29의 융단 폭격 때문에 평양에는 남아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인 피해. 이제 전쟁에 따른 민간인 피해도 있었지만 북한군이 반동문자 숙청. 전주에서도 북한군의 반동문자 처형에서 한 2,500명 정도가 학살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꾸로 이건 이제 9월 달 정도에 학살을 했고요. 9월 달 정도. 대한민국 군경도 6월 달에 전주 영무소에서 역시 이제 어때요? 빨갱이 흔히 이야기하는 보도연맹이에요. 보도연맹. 여기 보면 이제 국민보도연맹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때는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전향한 사람이에요. 전향한 사람들을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 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다 해가지고 한 군데다 모아놓고 이제 어때요? 집단 학살해버린 거죠. 우리 전주에서도 이때 이제 1950년 6월달, 7월달, 6월달, 7월달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기 전에 약 1,500명 이상이 학살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전주에서만 공식적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쪽 저쪽 해가지고 거의 한 5,000명이 학살을 당했으니까 엄청난 상호보복에 따른 민간인 피해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죠. 자, 아무튼 6.25 전쟁의 결과입니다.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한반도는 냉전의 최정선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미상호 방위조약.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체결한 거예요. 왜죠? 자,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켰고 사회주의권에서 위상이 높아진 중국은 북한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아무튼 한미상호 방위조약, 그 다음에 남북 분단의 고착화. 그 다음에 가장 논한 게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죠? 전쟁 특수, 재무장, 그 다음에 감정이 골이 깊어졌다. 선생님도 그냥 고의로 써요. 고의로. 빨갱이, 반동분자. 그러면서 감정이 골이 깊어졌으면 전쟁에 대한 공포심. 이게 또 뭘로 연결이 돼요? 억압적인 독재 체제로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제 독재 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 그러면 다 뭘로 불어버리면 돼요? 빨갱이. 북한에서는 김일성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반동분자. 이렇게 해서 남북한이 공이 다 이제 어때요?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데 6.25 전쟁을 이용했다. 자, 여기가 교과서 몇 쪽이냐면 257쪽이에요. 257쪽 6.25 전쟁의 전개 과정 하나, 둘, 셋, 넷, 5개. 지도 5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알아서 보시고요. 꼭 보세요. 남침, 인천 상륙작전 145태, 그 다음에 휴전협정. 그 다음에 여기 김성칠 교수의 역사 앞에서 여기는 국군이 이제 어때요? 인민재판을 통해서 이제 어때요? 민간인을 학살하는 장면. 그 다음에 박완서의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나? 이건 이제 어때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군이 내려와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돌아와서 이제 어때요? 북한군 치하에서 북한의 부득이하게 협력했던 사람들을 부역자라는 혐의로 또 처형하는 장면을 이 박완서 선생님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가슴 아프죠. 친일파의 정상은 그렇게도 잘 참작해 주던 그야말로 성은이 하야 같았던 정부가 구역에는 그다지도 지엄할 수가 없는 노력이었다. 이게 친일파는 생계를 위한 친이다 해갖고 다 용서를 하고 6.25 전쟁 때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역에 나갔던 사람은 빨갱이라고 다 죽여나가는 처형해버리는 그 모순을 지금 어때요? 박완서 쌤이 아주 잘 묘사했던 결론은 뭐예요? 전쟁이라는 것들은 절대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정말 가장 큰 참상이라는 것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오늘은 선생님이 6.25 전쟁 요거 하나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